공급망 문제, 운영 유지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게 KF-21의 장점이고, 그 시스템이나 훈련할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에서 수출 유망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도 여쭤봐야 할 텐데, KF-21 완성 전부터 전 세계 문의가 폭주했다는데 KF-21에 관심 보인 이유는 뭘까요? KF-21 같은 경우에는 그 KF-21 이전에도 유럽에서 많이 비슷한 전투기들이 있어요. 유로파이터, 라팔 등 있는데, 이들 비행기 단점이 있어요. 그 냉정이 꺼지고 나서 개발 일정이 너무 늘어지고 개발비가 폭증해서 원래 정해진 단가를 맞추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길어지니까 만들고 있는 도중에 뭐 부품 생산 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래서 공급망 문제, 운영 유지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게 KF-21의 장점이고, 요것 때문에 수출 상담이 많이 됐는데, 다만 이제 문의를 폭주하는 게 또 다른 이면이 있어요. 뭐냐면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전투기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사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투기를 사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이게 맞는지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지 하는데 한 몇 년이 걸리고 그 비용만 해도 수십억이 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KF-22 등장하자마자 우리 그 수출 살까 말까 고민을 할 시점에 이미 그 수입 국가들은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받아야지 원하는 타이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의가 폭주하는 게 있고,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사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개발 도중에 뭐 추락을 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 없이 일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좀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에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이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 아마 문제없이 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가지고 KF-21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KF-21 양산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까요? 의미 있는 성과라는 데 지금 많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 납기와 기일, 그 다음 사고가 안 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공사장에서 무사고 며칠 난 게 뭐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아주 복잡한 무기 체계는 진짜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된 일정이나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KF-21은 그런데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납기가 일정, 그다음 비행시험 일정, 그래서 준수하고 사고도 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KF-22 상대해야 될 그 유럽산 전투기들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게 이만큼 잘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 개발해서 뭔가 이제 뭐 하늘을 날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일정을 준수했다. 요거에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럼 KF-21 경우 양산과 검증 거치려면 뭐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벌써 호황 전망도 나오는 거 보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이제 몇 종류 없습니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지금 KF-21에 해외 고객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근데 많은 이유는 무기 도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 좀 KF-21이 뭐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고, 두 번째로 KF-21이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한국 공군이 검증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생길 건데, 그것까지 걸릴 거는 이제 2030년까지는 아니고 2026년부터 이제 한국 공군에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KF-21의 그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제일 첫 고객이 되기로 약속하고 KF-21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기로 했다가 지금 돈 배분 문제 관련으로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게 작년에 원래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인도네시아 정치인과의 그 해결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요거의 해결이 잘 된다면 이제 우리는 첫 고객으로 인도네시아를 삼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자마자 이제 수출될 것이고, 요게 여의치 않다면 이제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세이즈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한테. 자, 그럼 향후 KF-21 수출 대상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네, 지금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지금 KF-21 세이즈를 나서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면, 먼저 이제 동남아시아의 FA-59매국, 지금 FA-50 경전투기가 여러 나라에 팔렸는데, 이 나라들이 FA-50을 약간 이제 로우급, 그 다음에 KF-21을 하이급으로 해가지고 한국산 전투기로 구성된 항공전력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토탈 패키지가 되니까 비용이나 이런 게 절감이 되고, 그 시스템이나 훈련할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국가들이 동남아에서 수출 유망하고, 중동이 지금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UAE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UAE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나라 T-50을 수출하려다가
이게 실패를 하고 중국산 훈련기를 수입했는데 이 중국산 훈련기가 성능이 생각보다 안 나온대요. 그리고 UAE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투기를 팔아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고 있어서 KF-21에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해요. 다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GCAP라는 5.5세대 전투기를 유럽에서 만드는데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만드는데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참여를 좀 꺼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있을 것이고 동유럽이 아무래도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보다는 한국 무기에 좀 선호도가 낮긴 한데 그래도 동유럽 국가 중에서 우리 FA-50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그 다음에 당장 전투기가 급하고 이제 가성비 있는 전투기를 필요한 루마니아나 이제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한테는 이제 세일즈를 해볼만 하고 마지막으로 남미도 원래 남미는 뭐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마약상 잡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면 전쟁에 대한 우려가 없었는데 남미에도 사실 그 남미 앞에 태평양이나 대서양 바다에 분쟁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콜롬비아나 페루가 공군력 전력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들에 대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30년까지 또 3조 원 들여서 전투기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가능한 목표인가요? 가능한 목표이긴 하나 이게 단순히 그렇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더 이제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온 그 첨단 엔진 국산화 개발 계획이 3조 원을 들여가지고 10년 동안 만드는데 기반은 있어요. 기반이 뭐냐면 우리가 국방과학 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한화에어로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용 엔진 많이 만들어 봤어요. 물론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엔진이 아니고 미사일에도 제트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뭐 현무3라든가 뭐 장공주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소형 제트 엔진 대신에 하늘을 날아본 제트 엔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날아는 제트 엔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얘들은 이 나라들은 이제 발전용 가스터빈 전문 업체인데 대신에 독자적인 IP를 가지고 있고 시험평가 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트 엔진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이게 온도가 몇천 도씩 올라가고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확인 시설의 인프라에서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설계 IP를 가지고 있으니까 독자 엔진, 국산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특정 기술 이전을 받거나 기술을 의존하는 걸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 원래 첨단 엔진의 수요는 KF-21용 엔진이에요. KF-21 전투기 지금 미국산 엔진을 달고 있는데 그걸 국산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문제는 첨단 엔진이 완성이 될 때는 KF-21 생산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이제 엔진 개발 스케줄과 무기 그 개발 그 스케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첨단 엔진 개발이 완료돼서 수출 고객이 첨단 엔진을 장착한 KF-21을 원하면 이제 수출이 되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100% 그렇게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KF-21을 생산을 한 번 더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너무 미래의 일이라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첨단 엔진이 엄청 크고 출력이 좋은 엔진이고 요걸 하나 만들면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함정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소 뭐 이런 거에 또 그 다음에 여객기용 엔진 이렇게 발전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 기술을 만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좀 소형 엔진 무슨 말이냐면 드론이라든가 소형 비행기에 다는 엔진들이 생산량이 많아서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해야지 우리나라 엔진 개발이 진짜 독립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보다 엔진 기술 좋은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엔진 기술을 훨씬 좋고 국산 엔진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사장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그런 거 좀 따라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전투기 엔진에 있어서는 국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있는 건데 전혀라고 말하면 또 남들 그 회사에서 뭐라 하시는데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면허 생산이라 해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사한테다가 우리 생산 권리를 얻고 그 조립할 수 있는 그를 제너럴 일렉트릭 감독하에서 조립하고 평가까지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설계를 바꾸거나 이럴 권리는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K방산에 투자하라 요 책에 이제 저자이신 김민석 기자님과 이제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가 요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도 뭐 전투기라든가 뭐 방산, 무기를 좋아하시는 밀리터리 팬분들도 있겠지만 또 김작가 TV가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투자를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좀 여쭤보고 많은 의리를 할까 하는데 K방산을 기둥이라 할 만한 우리나라 8개 기업은 좀 어디가 있고 각 기업의 강점과 특징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8개를 뽑았을 때 좀 고민해 봤는데 아무래도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이제 방산 쪽에서 제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투기라든가 고정의 항공기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그 회사라 가지고 중요하고 체계 통합이 가능한 업체를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체계 통합이라는 거는 한 가지
한국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국가인데 네. 다른 나라들은 기술력이 좋아도 그 특정 부품이라든가 개별 구성 부품밖에 못 만드는데 그렇죠. 우리는 카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요것들을 많이 통합한 하나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한데 다만 이제 주가가 다른 데보다 좀 낮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회사가 카이이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지상 장비가 수출이 좀 더 쉽고 그 수출 승인에 걸리는 절차가 짧기 때문에 지상망산을 수출한 그 주가들이 높지만 대형 무기도의 사업은 항상 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출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안 걸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 걸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 만약 카이가 만들고 있는 뭐 KF-21 전투기에다가 이제 엔진을 공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 에어로에서 장갑차나 자주포 그 다연장 로켓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당하고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국 방산의 허리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가쯤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가 거의 대장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 뭐가 팔리든 하나이어로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하나이어의 독자 제품도 굉장히 수출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될 거로 보이는데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나이어로의 그 중동 수출 장갑차 상업이 있는데 장갑차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중국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승리하게 되면 하나의 역사상 가장 큰 방산 수출액 이런 것도 좀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LIG 넥스원은 이제 레이더랑 미사일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천궁2 미사일 수출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최근에 뒤에 설명할 하나 시스템과 약간 분쟁이 있었어요. 그 하나 시스템과 협력해가지고 천궁2를 수출해야 되는데 요거 가격이라든가 납기 조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LIG 넥스원이 이렇게 천궁2 그 국가가 주도한 제품을 수출한 것에 벗어나가지고 수출 전용 제품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 와중에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비국 유도 로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으신데 저도 미국에서 확인한 결과 미국이 동급 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LIG 넥슨이 생산한 것과 비슷한 제품들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먼저 만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군함과 전투기 뭐 탱크에 들어가는 레이더들 다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되나 이 레이더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탱크에 들어간 레이더, 뭐 함정에 들어간 레이더, 전투기에 들어간 레이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별 플랫폼의 판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앞으로 전망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건 이제 하고 지금 한국 방산 수출에서 굉장히 수출 비중이 큰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단일 제품, 그 다음에 단일 국가 상품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폴란드에 전차 800대를 수출한 게 엄청난 규모의 그 계약이라서 8조 원이 넘던가 이런데 요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에 계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제 그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지금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나 폴란드 이외의 새로운 수출처를 빨리 찾으면 이 엄청난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폴란드 수출 말고도 이제 전차 수출 말고도 이제 좀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LIG 넥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과 협업해가지고 수출하면 신특수 무기에 대한 수출도 좀 많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 만드는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 이 두 개를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KDDX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누가 참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싸우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방위사업청에서 원팀 MOU를 맺었는데 이 MOU가 어떤 사업, 특정 사업에서 잘 지내자는 MOU예요. 앞으로 사실 경쟁할 가능성이 있고 서로 분쟁을 해서 이제 방산업체들이 경쟁하면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되면 각자 이제 품질도 개량하게 되고 단가도 낮추는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협력과 그 다음에 배분이 어떻게 되고 이제 우리 정부나 방위사업청이 이 두 회사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따라가지고 앞으로 추가 성장세가 예상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미국 MRO 사업에 대해서 두 회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심지어 하나오션은 이미 MRO 사업에 들어갔죠. 이 MRO 사업이 이윤율이 굉장히 낮아요. MRO라는 건 결국에는 그 낡고 또 고장난 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 뜯어 고치는 와중에서 사실은 한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야지 이게 이윤이 많이 남는데 미군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단점이 있어요. 다만 미 해군 MRO가 되면 전 세계 해군의 MRO가 된다. 그리고 미국 해군 이외의 MRO를 할 때는 성능 개량도 하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 LIG 넥슨 장비가 들어가면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 또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SLBM 기술이 있는데 이게 핵무기 보유국만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한국이 실증을 했거든요. 여기에 관심 가지는 중동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이 갖추지 못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 수출 이런 게 굉장히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체인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무인 항공기 전문 기업이자 MRO 전문 기업입니다. MR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방위사업 쪽에서는 대한항공이 주한미군과 주미군의 항공기체들 MRO 굉장히 오래 해서 이게 노하우가 있고, 제가 보기엔 그 배 MRO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주목해보고 싶다 하고, 그리고 무인기 시대, 그 드론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얼마 전에 대한항공에서 만든 스텔스 무인 편대기, 요게 지금 첫 선을 보이는데, 앞으로 수출 가능성은 물론 국내 투입도 아주 이제 전망이 밝아가지고, 작년에 좀 R&D 예산 축소로 대한항공이 좀 고통을 겪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비상할 수 있고, 아직까지 매출액이 그렇게 그 항공 운송산업보다 매출액이 낮은데 이 제조업으로서도 매출액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꾸준히 이제 발행될 수 있다. 수출도 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대한항공을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럼 방산 섹터는 올해도 좀 괜찮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괜찮게 보고, 다만 이제 매출이 나오는 방산 섹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업체들 말고도 MMC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업체들의 매출도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큰 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뿐만 아니라 이 큰 업체들이 잘 나가면서 같이 잘 나갈 수 있는 업체들에도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산 특수사 정보 공개가 뒤늦게 오픈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산수 투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K방산 투자 포인트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K방산에 투자라는 책을 썼지만 금융과 주식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뭐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방산주라는 게 앞서 말한 듯이 굉장히 비밀스럽거나 비밀 유지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 많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힘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파악이 힘든 거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다 해도 이 정보가 얼마나 언제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사실 실제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실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게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2023년 말에 한번 했는데, 이때는 비밀로 하고 유지를 했다가 2024년에 국방부 장관님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면서 이걸 오픈하게 됐어요. 호재를 알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리 사가지고 했는데 이게 호재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거 왜 안 오르지 했다가 뒤늦게 발표가 돼가지고 오르는 것들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이 이제 방산 수출이나 이런 실제적인 성과랑 그다음에 주가가 연동되는 게 반드시 싱크되지 않는 게 방산주의 특징입니다. 비밀이 많고 사실 아무리 전문가나 이런 분들 있더라도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호재, 이게 뭐가 된다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려드는 것보다는 그 업체의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 R&D 역량, 어떤 고객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 좀 주목하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이제 기자님이 출간하신 K방산의 투자 요청을 가지고 이 자세한 이야기 여쭤봤는데요. 많은 질문이 남아있지만 오늘 벌써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또 아직 오늘 못다한 질문은 다음번에 이제 전쟁과 또 세계 국방의 안보에 이슈가 생길 때 또 좋은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자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은 김희석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